어제 이제 카메론과의 경기가 끝나면서 9월의 매치 두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두 경기 중에서 이제 한 경기 직관을 했는데 직관 오랜만에 가니까 어떤가요? 뭐 직관 항상 좋죠. 네, 저도 A매치 직관을 언제죠? 이제 저번 이집트전 6월에 가고 3월에 이란전도 가셨죠? 그렇죠. 이란전은 그때 그게 3월이야 벌써? 3월이지. 그때 우리 패딩 입고 갔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전 이후로 좀 오랜만에 카메루전 이제 직관을 갔는데 뭐 현장은 사실 항상 좋아요. 안 추웠어요? 원래 요즘 아니 추운데? 되게 날씨 되게 좋았어요. 반팔만 입고 있었습니다. 계속. 되게 많이 왔죠 관중들도. 그쵸. 59,000명인가가 왔을 많이 거예요. 왔다. 근데 6만 명 이제 가까이 왔어요. 중계 화면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선수 소개를 하잖아요. 홈팀 대한민국의 뭐 선수 명단을 스타팅 라인업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는 손흥민 압도적이었습니다. 그치. 손흥민이 나왔을 때 그 환호성이 압도적이었는데 이번에 김민재. 아니 손흥민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것 같더라고. 그 어제 경기 중에 페네르바체 유니폼 입은 커플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잡혔는데 페네르바체 유니폼 보니까 좀 반갑고 신기하기도 나폴리 하고. 유니폼 입고 오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사실 나폴리는 많을 것 같고. 네. 자 일단 저희는 그 직관 얘기가 아니고 경기 두 경기 어떻게 좀 치러온 것 같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총평을 하자면 담금질은 진작에 끝났구나. 그래요? 왜냐면 9월 A매치를 통해서 만약에 뭔가 실험을 한다면 월드컵 때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서 실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험의 의미를 두지 않았죠. 방향 설정은 이제 끝났다. 네, 그래서 방향 설정은 이미 끝났고 담금질도 그렇고 기존 선수들의 틀을 유지하고 전술을 유지하는 형태로 마지막 테스트에 접어든 게 이번 9월의 매치였다. 실험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담금질이 좀 가던 방향을 쭉 이어가면서 완성도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나요? 네, 뭐 저는 그냥 딱 그거예요. 이번 A매치 두 경기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지금 그러니까 뭐 선수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까지 선수 테스트를 하는 건 사실 조금 늦죠. 월드컵이 2달 남았어요. 그래. 2달도 안 남았어요. 지금 50일 때야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벤투 감독은 사실 이 베스트 11이 머리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벤투 감독의 선발 라인업 예상하는 거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쉽죠. 베스트 11 같은 경우는 확고하죠. 이 11명의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벤투 감독이 지금 본인이 월드컵에 데려가고 이 같이 구상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의 명단은 저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철도 아마 그 의미에서 담금질이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평가전 두 경기를 보면서는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실험을 좀 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팬분들이 느끼기에 그래도 새로운 선수 좀 실험했으면 특히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이강인 선수 얘기는 많죠. 워낙에 좋으니까 맞아요. 충분히 뭔가 기대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9월 A매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9월 A매치 동안에 벤투 감독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감독 입장에서 뭔가 유추를 해보면 아무래도 월드컵 전에 새로운 선수 기용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실험을 하기보다는 써왔던 선수들의 폼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기존의 작업의 완성도를 더하려는 목적을 이번 9월 A매치 동안에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사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되는 요소도 있었고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 관련해서 이제 딱 하나 아쉬웠던 건 어제 마지막에 이제 황의조 선수가 좀 부상을 나갔어요. 근데 사실 황의조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로 교체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미 백승호 선수 교체 콜은 그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의 그 경합 장면이 있기 전에. 부상과 별개로 안 썼을 가능성이 크다네요. 그래서 저는 백승호 선수를 부르길래 나는 황인범이랑 교체를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어쨌든 많이 뛰었고 경기도 그리고 포지션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황의조를 거기서 다시 뺄 이유가 없지. 왜 황의조는 교체 들어간 선수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백승호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다가 황의조가 부상이 당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차라리 그냥 이강인을 오히려 전방에 써보는 게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치상 황의조랑 백승호가 상충되진 않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강인 쪽이랑 더 가깝죠. 굳이 따지자면은.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9월의 매치 동안의 경기를 좀 총평하면 일단 경기에 대한 지배를 우리는 충분히 좀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두 경기 모두 이제 상대 진영에서 압박을 하려고 했었고 점유율 자체도 후반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높게 좀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는 티가 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짧은 패스 빌드업, 측면에서의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면서 공격적인 팀 컬러를 유지했던 것, 라인을 올려서 전방 압박을 가했던 것, 모두 이번 코스타리카전, 카메루전에 모두 다 드러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월드컵 직전의 평가전 내용으로 유추해보건데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대비해서 뭔가 실리적인 운영을 하거나 라인을 내리거나 역습에 치중하거나 하는 등의 모습이 잘 나오진 않았어요. 이 역습은 여기서 이제 선수비, 후역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 본선에서도 벤투 감독과 우리나라 대표팀은 경기 자체를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좀 더 지배를 위한 이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코스타리카전 보면서 제가 이제 우루과이랑 이란 경기를 이제 보고 느낀 거는 생각보다 우루과이가 이란 선수들이 가하는 압박을 유려하게 풀어냈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경기는 이란이 또 이겼습니다. 맞아요. 경기를. 그러니까 이란이 좀 잘한 경기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벤투 감독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전방에서의 타이트한 압박 그리고 사실 우리가 중원이나 후방 지역부터 어쨌든 빌드업 체계를 구축을 하면서 앞쪽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항상 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롱볼 한 번 빵 찔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킥앤러시 이런 지금 축구를 지향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우루과이나 뭐 이제 가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부분을 벤투 감독이 좀 포인트로 잡고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후방 빌드업 과정과 측면 트라이앵글 형성 과정 전술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이 잡혔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방 빌드업은 그간의 A매치 경기를 본 것 중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평가를 하고 싶어요. 2 형태의 빌드업이나 뭐 3-1 형태의 빌드업이나 미드필더나 한 명 좀 고립되거나 했을 때 풀백들이 좀 유연하게 내려와주면서 숫자를 맞춰주는 것도 그렇고 빌드업 시 선수들의 위치 선정, 전형의 유연함 이런 점들은 그간 벤투 감독이 반복적으로 노력해온 끝에 확실히 대표팀의 빌드업 조직력은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준호 선수가 카메룬전에 새롭게 합류를 했는데 선발로 합류가 됐죠. 근데 손준호 선수도 꽤 잘해줬습니다. 괜찮았죠. 네,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좀 되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우영 선수가 만약에 저 자리에 못 나오면 누가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정우영이 못 나오더라도 손준호가 나올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우영, 손준호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도 있다. 옵션이 다양해진 부분에서는 우리 충분히 수확을 얻었던 이번 카메룬전의 3선 운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현장에서도 손준호 선수 칭찬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패스워크가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어쨌든 센터백이 벌어져 있는 그 가운데로 내려와주면서 라볼피아나 역할을 또 손준호 선수가 소화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되게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 선수는 미드필더인데 왜 센터백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궁금할 수 있지. 센터백이 아닌데 왜 3백처럼 가운데 서 있느냐. 근데 어쨌든 손준호의 볼줄기가 그 정도로 좋았었고 그리고 이 센터백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제 풀백들이 내려와서 도와주는 빌드업 과정에 굉장히 연계라든지 이 참여도에 있어서는 아주 좋았다. 어제 경기. 사실 손준호 선수는 진작에 이 직전 평가전에 한번 그러니까 부상이 있어서 못 왔죠. 그게 좀 아쉬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벤투 감독은 다양하게 손준호가 있을 때는 약간 3-1 형태에 가까웠고 정우영 선수 있을 때는 옆에 황인범 선수가 보조를 해주면서 2 형태에 가까운 빌드업을 했었어요. 매 경기 그 두 경기에서 시간대에 따라서 전반 후반 약간씩 다르게 좀 경기를 운영하려는 게 보였어요. 카메룬전 전반은 3-1, 후반은 약간 2 형태의 빌드업이 좀 많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월드컵 본선 앞두고 빌드업의 유연함을 갖추기 위해서 벤투 감독은 기존에 정해졌던 틀의 다양성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떤 전형이건 우리의 빌드업은 꽤 매끄럽게 풀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1-3-2가 이제 선발의 포메이션이 좀 소개가 됐던 포메이션인데 2-4-4 혹은 3-1-4-2 정도로 저는 좀 봤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코스타리카전의 경우는 2-4-4 형태가 좀 많았고 3-1 형태로 빌드업이 됐던 카메룬전은 3-1-4-2 이렇게 좀 형태가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측면 트라이앵글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위쪽에 뛰어드리는 이 선수들의 공격시 전형을 보면 측면 쪽에 톱과 풀백, 중앙 미드필더 간의 트라이앵글이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두 명이 전진을 하고 한 명이 그 뒤쪽에 하프 스페이스 뒤쪽에 자리 잡는 식으로 약간 역삼각형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를 벤투 감독은 최종적으로 지향하지 않았나. 근데 다행히 좀 우리가 그 측면 트라이앵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특히 왼쪽에서의 연계나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 스위칭이 되게 활발하게 나온 점은 전 이번에 되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의 트라이앵글이 저는 조금 더 활발할 수 있었던 건 이날 경기 저는 스타팅 포메이션 자체는 4-2-2-2로 봤거든요. 네. 이 두 명의 미드필더가 어쨌든 약간 더블 볼란테라기보다는 뭐 위치는 살짝 달랐습니다만 근데 최전방에 배치된 두 명이 손흥민과 작은 정우영입니다. 그쵸. 맞아요. 근데 작은 정우영의 역할은 저는 지난 이집트전이나 앞선 평가전에서도 느꼈지만 기동성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워낙에 활동량도 많은 선수다 보니까 압박을 되게 세게 걸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는 중앙 지역에 출전을 하지만 측면 지향적인 성향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더라도. 그래서 손흥민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이렇게 측면으로 빠지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형철이가 얘기했었던 그런 측면 지역에서의 트라이앵글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조성이 되지 않았나. 그쵸.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포인트가 지금 이번 9월의 매치 때 돋보였냐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 손흥민 선수 프리로 효과가 저는 돋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명제가 있잖아요. 경기가 안 풀리면 손흥민이 내려온다. 저는 근데 이 명제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토트넘 때도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대표팀에서는 경기가 잘 풀려도 손흥민은 내려온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결국은 내려와야 되는 역할을 좀 소화할 수밖에 없는데 집중 견제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솔직히 봐봐 내가 만약 상대팀 감독이야. 음. 그러면은 팀 미팅 때 뭐라고 할 거야? 무조건 손흥민은 네. 일본어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팀은 손흥민 선수의 그런 움직임을 활용을 해야 돼요. 오히려 톱 자리에서 너무 위쪽에 머물러서 고립이 되기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손흥민도 그러면서 견제에서 좀 벗어나는 움직임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프리롤로 약간 내려와주면서 상대 수비나 미드필더를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공간을 이번 9월의 매치 때 우리 다른 동료 선수들이 굉장히 잘 활용을 잘해줬어요. 이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안쪽으로 언더래핑에 능한 김진수 선수도 그렇고 김진수 잘하더라. 네, 중앙 활용을 굉장히 잘해주면서 손흥민이 공간을 발생시킬 때 그쪽 공간을 다른 동료 자원들이 활용시켜주는. 그래서 코스타리카전은 손흥민이 왼쪽으로 빠졌을 때 왼쪽의 연기가 상당히 잘 돋보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카메룬전은 정우영 선수가 왼쪽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공격수로 보였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이재성하고 연계를 또 맞춰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손흥민 프리롤은 이전에 벤투 감독도 잠깐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손흥민은 어디에 써야 될까? 약간 왼쪽윙으로 썼을 때 득점 잘 안 나오고. 맞아. 왼쪽에 썼다가 톱으로 그냥 올려가지고 네. 전방에 썼다 그랬었거든. 근데 올해 A매치에 접어들면서 약간 투톱에 대한 실험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투톱에 대한 실험이 겨울에 또 황희조 조규성 투톱 실험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이 있었을 때도 센트럴 존을 쓰면서 결국 손흥민을 최종적으로 프리롤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게끔 그리고 손흥민이 장점을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다른 동료들이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전술적으로 짜맞추는 과정이 이번 올해 A매치 기간 동안 저는 단계별로 쭉 있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평가전 2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비행기 타고 멀리 와서 2골을 기록한 거는 저는 벤투 감독이 그래도 여타 지금까지 대표팀 중에서는 그래도 손흥민을 가장 잘 쓰는 편에 속한다. 맞아요. 라고의 이거에 대해서는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물도 내고 있고 손흥민 선수 개인 이 득점에 대해서는 연속골이니까. 귀한 헤더골이 또 터졌고. 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 헤더골도 뒤로 빠져있다가 견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뒤쪽에서 헤더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살아날 수 있게는 빌드업이라던가 선수 위치 조정을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손준호 선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첫 번째 코스타리카전보다 손흥민 선수가 더 많이 내려온 경기를 네. 카메룬전에서 볼 수 있었는데 손준호 선수가 혼자 했을 때 아까 형철이도 설명했지만 두 명의 미드필더로 빌드업을 하거든요. 황인범 선수가 내려오거나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거나 반대로 말하자면은 내려와 있는 그 좌 메잘라 위치, 우 메잘라 위치.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인데 왼쪽 오른쪽 미드필더 위치에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손흥민이 빠져나올 수가 있고 그 사이로 황희찬이 들어가고 풀백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이거는 팀 전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때 황희찬의 위치가 바뀐 것도 주목을 해야 돼요. 맞아요. 원래 오른쪽으로 자주 나왔다가 이번에 왼쪽에 왼쪽에 더 맞는 거야 이제는. 메잘라 같은 느낌이었죠.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사둘둘둘 기준으로 공미고요. 예. 근데 거기서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서 훨씬 더 잘 맞는 모습을 입었고 손흥민, 황희찬의 공존을 만들었다는 점이 이번 9월 A매치 동안에 저는 더 윤곽이 제대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경기 보면서 수비적으로는 아쉬운 거 저희가 뒤에 얘기할 건데 네. 공격에서만큼은 선수들 간의 동선이 겹친다라던가 아니 저기서 뭐 하냐라는 생각은 솔직히 거의 안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대표팀에 올 때마다 더 잘하고 있다는 거. 네. 이런 점이 좀 돋보였고요. 수비에 대한 불안점을 볼 텐데 우리가 이번 9월 A매치 동안에도 보았다시피 월드컵에서도 9월 A매치 했던 것처럼 라인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가고 측면 공격 작업하고 후방 빌더 어떻게든 짧은 패스로 거쳐가고 그대로 나올 거예요.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근데 수비 라인을 우리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발생되는 특징이 특히 현장 가서 보셔도 더 많이 엄청 올리잖아. 보였을 것 같은데 라인 많이 올리고 후방에 숫자가 적거든요. 1대1로 그러면은 수비하는 선수들이 상대 공격수를 묶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김민재가 그래서 상대 공격수에게 1대1로 달라붙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은배모한테 조금 좀 괴롭힘을 많이 당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후방 숫자가 적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 보니까 1대1에서 정말 많은 수비수들에게 좀 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뚫릴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스타리카, 카메룬보다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는 같은 조의 국가들은 더 강하다는 더 거. 강하죠. 그러니까 더 강하기 코스타리카에 캠벨 있고 어제 카메룬과의 경기도 이제 은배모 있어요. 근데 이 둘보다 훨씬 더 개인 기량이라던가 혼자서 역습을 치고 혼자서 한두 명이 뒷걸음질하는 수비수들을 상대로 벗겨낸 이후에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이제 백포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4명의 수비진이 많게는 상대의 4명에서 5, 6명까지의 공격진이랑 맞닥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라인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빌드업을 주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리스크는 어떻게 줄일지가
진짜 모르겠다. 진짜 포르투갈 하는 거 보면서 좀 걱정되긴 걱정되긴 해. 하는데 너무 잘하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벤투 감독이 뭐 하고 싶은지는 알아. 근데 알죠. 다만 월드컵 가서는 이거보다 더 센 팀을 만날 텐데 실리를 선택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결국 실리라는 거는 수비 라인을 그만큼 안 높이게 하는 건데 이 두 경기는 현장 가서 보면 더 알겠지만 카메라는 공격 쪽을 비춰주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온지 모르는데 아니 근데 맨날 그렇게 그래. 표현하는 게 이건데 막상 본선 가서는 바쁘자니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는 애매해. 씨발 수비하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것도 애매해요 참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 그래서 같아. 가혹해요.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체급차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우리가 네. 염려를 당연히 해야 되는 네. 부분이고 특히 이제 코스타리카전의 경우는 코스타리카가 약간 3-5-2에 가깝게 나와서 공격할 때 전반에는 투톱이랑 윙백이 올라가서 맞아요. 4명이었거든요. 그 4명일 때는 우리 백포가 후방에 있을 때 1대1로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전반전 한 중반까지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코스타리카가 실점하고 나서 스토퍼를 올려서 전방 숫자를 5명, 6명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박스 안, 그러니까 후방 숫자가 대응이 되지 않으면서 수적 열세에 놓이고 반대편에서 침투하는 윙백을 놓쳐서 실점하고 물론 뭐 윤종규 선수 개인의 미스도 있었지만 숫자를 보면 우리가 숫자상으로 밀리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상대하는 국가들은 전방에 4명 이상으로 윙백이나 풀백들까지 올라와서 5명, 6명의 숫자를 만들 텐데 우리가 뭐 라인을 내리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들이 전방으로 숫자를 늘렸을 때 우리도 후방의 숫자를 그래도 동등하게는 가져가야 된다고 봐요. 수비 상황에서. 수비 상황에서는 동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를 위해서는 백4의 수비진이 그대로 유지된 형태에서 중앙 미드필더진이 얼마나 상대 측면이나 상대 중앙에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공격 인원에 대한 커버를 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걸 하려면 중원 조합이 조금 더 잘 갖춰지긴 해야 돼요. 좀 더 밸런스를 갖춰줄 수 있고 좀 더 많이 띄워줄 수 있고 넓게 커버해줄 수 있는 중원 조합을 월드컵 본선에서는 빠르게 좀 갖춰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 백4가 아니더라도 다른 추가적인 자원들도 측면이나 중앙 사이를 커버해줘서 5명, 6명 들어오는 상대 공격에게 우리도 1대1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네. 그런 어떤 강조는 좀 하고 싶고요. 월드컵 본선에서는 그렇다면 어떨까? 이걸 이제 총정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제 생각에는 월드컵 본선에서도 벤투 감독이 그동안 해왔던 팀의 컬러, 기조, 전술 그대로 유지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 두 경기의 평가전 전에 벤투 감독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큰 틀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월드컵도 이 정도로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네. 이거에 대해서 야 우리가 너무 강한 국가 만나는데 이게 맞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강인처럼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는데 안 써본 게 맞아. 맞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월드컵을 바라보고 있는 감독의 의중이 그렇다면 감독의 판단 또한 이유는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11월에는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만나고 가나는 제가 봤을 때 카메룬하고 좀 비슷비슷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상대가 더 엄청난 체급으로 달려들어 버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추가로 말하고 싶어요. 형철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가서 더 강한 상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선취 득점하고 이 정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서 전체적으로 강한 압박과 높은 점유율을 90분 내내 할 수 있다면 오케이. 좋은 선택. 하지만 우리가 선취 실점을 당했을 때 변화된 선수 교체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무언가 다른 변화들을 보여준다라던가 이강인 선수를 투입해서 이강인 선수에서 나오는 공격적인 재능을 우리가 이번에 못 본 거는 솔직히 저는 두 경기에서 매우 아쉬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드컵 때 같은 스타일의 축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최대한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때 100% 원래 하려던 축구가 100% 나올 수 있게끔 좋은 컨디션으로 월드컵 본선에 임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